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춘입니다. 제가 개국해서 전체적으로 틀딱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영상을 첫 번째 영상으로 보내드렸고, 오늘은 내용이 있는 영상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진지한 모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가까운 분들을 포함해서 당신 그동안 활동하는 걸 보면 다 이래저래 괜찮은데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 출당에 당신이 앞장섰느냐.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 제가 혁신위원장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로 뽑히고 혁신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9월 13일 날 2017년 7월에 제가 혁신위원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2달 후에 9월 13일 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 필요하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받아들여서 홍준표 대표가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하지 않으면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고 스스로 탈당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당에서 출당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저희 지지자들이 또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저한테 많은 기대를 걸다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하면서 나무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런저런 기회에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려서 일부 그 지지자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시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저 유석춘이가 그때 이상한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졌다. 그 옛날의 유석춘이 아니라 더 이상 유석춘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정을 들어보시고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평가를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석춘의 해명을 들어도 여전히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하는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제가 남겨놓고 제 입장에서 왜 보수 우파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그러던 유석춘이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나가라고 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인 어떤 그 포지셔닝이라 그럴까요? 제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87년부터 30년 넘게 이제 교수로 활동을 했고 근무를 했고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교수의 초창기에는 제가 대사회적인 발언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젊은 교수였을 때는 그러니까 초년병 교수였을 때는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에만 매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제가 언론 기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온갖 지면에 제 이름을 걸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 의견을 꽤 활발하게 제가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이제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보수 우파 쪽에서는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줬고 또 좌파들 소위 진보 좌파들은 저를 그때부터 이제 꼴통이다, 수구 꼴통이다, 지금은 극우 토착 외구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저로서는 저를 비난하는 그 좌파 세력들은 별로 개념치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계속 활발한 언론기고를 하고 또 대사회적인 뭐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새누리당 때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도 아니죠. 지금은 미래통합당인데 과거에 새누리당 강재섭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일 때 저를 그 참정치운동본부라는 당의 한시적인 어떤 그 당을 활성화시키는 도덕적으로 좀 찻대기 정당이다 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을 때였는데요. 그런 당을 좀 바꿔달라라고 외부 사람의 입장에서 바꿔달라, 당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때 지금 요번에 용산에서 당선된 권영세 의원과 제가 공동 본부장이 돼서 한 사람은 원내, 한 사람은 원외 시민사회에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참정치운동본부 역할을 하면서 당 일에 좀 관여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때는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은 아니었고 당을 도덕적으로 그 당시 이제 찻대기 정당이다 그러면서 뭐 당이 엄청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의 어떤 도덕성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뭐 큰 성과는 못 내고 이제 일이 끝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이후에 그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저 역시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잘못에 비해서 탄핵이라는 건 너무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탄핵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광화문 집회에 열심히 나가서 저도 그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탄핵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헌재가 수용을 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7년 5월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당대표로 뽑아서 홍준표 대표가 당을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당원들의 뜻이 그래서 그럼 누구를 혁신위원장으로 하느냐 하다가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크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보수파 정치권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17년 7월 초입니다. 7월 8일인가 9일인가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홍준표 대표와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일을 했던 혁신위원들 여러분들하고 뭐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크게 봐서 정책을 혁신하고 조직을 혁신하고 인적 구성을 혁신하는 그 세 가지 차원의 혁신을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당에다가 전달을 하고 당이 그걸 수용하는 것도 있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당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선을 전후해서 바른당이 창당이 되면서 그 자유한국당에 있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바른당으로 가서 대선을 치렀죠. 그래서 이제 바른당의 후보가 유승민이었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은 우리가 졌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고, 7월 달에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혁신위원장을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바른당으로 갔다가 바른당에서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오는 의원들이 조금씩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어느 날은 뭐 어떤 의원 한 사람이 돌아오겠다, 어떤 날은 뭐 의원 두세 명이 그룹을 지어서 돌아오겠다 하는 게 쭉 계속되다가 제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쯤에는 90여 명이었습니다. 한국당의 의원이 90여 명이고 이제 100명을 막 간 넘기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결정할 때.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11월 9일 날 11월 9일 날 김무성 의원이 8명을 본인 포함해서 8명을 데리고 넘어오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이 115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8명이 넘어오기 전에는 115석에서 8명을 빼면 107석이죠. 그게 이제 김무성이 11월
11월 9일 날 넘어올 때 그랬으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는 결정을 하던 9월 달에는 100명을 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거는 그 당시 뭐 신문을 일일이 다 따져보면 이제 숫자를 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100명이 안 되다가 100명이 간 넘다가 이제 110명이 넘어서는 이제 이런 과정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위장 시작은 7월 달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9월 13일 이제 혁신위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를 지지하던 많은 분들이 너 왜 그런 결정을 했냐 하면서 저를 나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을 그 당시에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으면은 뭐 그런 오해를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정치권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라 정치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다 까서 국민들한테 알리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일인데,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출당시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혁신위원장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돼서 이제 탄핵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는 거에 고심하고 있었고, 이제 바른당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는 싶어 하는데 돌아오는 명분과 실리를 이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야지 내가 복당을 한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입니다. 이제 물론 바른당의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공개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관철이 안 돼도 넘어와야겠다 하면서 이미 넘어온 사람이 일부 있었고,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동시에 진행된 일 하나가 대통령 선거,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내가 집권하면은 지방자치 개헌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겁니다. 이 지방자치 개헌이라는 것은 말이 지방자치 개헌이지 사실은 연방제로 가자라는 이제 개헌 제안이었거든요. 그걸 그 당시 우리 우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저쪽에서 포장은 그럴듯하게 지방자치를 하자 그러지만, 이게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지방들이 이제 분권화되면은 북한이랑 이제 북한도 하나의 지방, 대한민국도 하나의 지방으로 해서 지방자치끼리 이제 연방을 하는 걸로, 그래서 연방제 개헌으로 가는 그 수순으로 이제 그 제안을 했었고, 뭐 그때 우파 시민사회가 일치단계에서 그걸 다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개헌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지방자치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당장 5월 달에는 못했지만 7월, 8월에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당시 개헌 청원을 막 그 일반 시민들한테서도 받고, 이제 국회 문턱을, 우선 개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되려면은 국회에서 개헌 결의를 하고 이제 국민투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3분의 2 의석을 가진 이제 찬성이,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100석을 넘어서 110석으로 이렇게 조금씩 숫자가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문재인의 지방자치 개헌 공세가 정치권에서 현실로 막아야 되는 일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보수 우파 대단결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는 졌지만 다음번 다음에 있는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의 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던 때였는데, 이제 개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국회에서 3분의 2가 안 되면 되죠. 그 국회에서 3분의 2가 안 되려면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숫자가 100명을 훨씬 넘어서 100명을 예컨대 3명 넘었다. 103명이다. 105명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103명의 국회의원인데, 이 103명이 굉장히 불안한 게, 당선이 103명이 됐지만, 그리고 비례정당까지 합쳐서 103명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온갖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의원들이 생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런 이유로 당론은 이렇지만 나는 당론을 안 따르겠다라는 의원이 나오면은 사실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을 확보하는 것은 당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100명은 훨씬 넘어서 한 110명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넘어오면서 8명이 갇혀서 115명이 됐을 때가 이제 안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은 개헌 문턱은 못 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115석이 되면서 확실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직 실현이 안 된 게 이제 9월 달인데 그 9월 달쯤에 이제 현안이 뭐 그 출당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안이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고 관계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제 개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였고, 개헌에 대한 대처는 가장 확실한 게 국회의원 의석을 3분의 1 이상을 한국당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바른당 의원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바른당 의원들은 복당의 조건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물밑에서 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출당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의 그런 현안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 이게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바깥에서 제야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거다 하는 것을 단면만 보고 판단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보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 그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이거는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헌법 차원에서 지키는 거고, 그게 다른 무엇보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 대통령 개인이건 뭐 자연인 개인이건 혹은 뭐 홍준표 개인이건 그 당시 정치 지도자 누구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보다는 대한민국 나라의 운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를 지키려면은 개헌을 막아야 된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니까 김무성 의원이 11월 달에 8명을 데리고 넘어와서 115석이 되면서 이제 개헌은 끝났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한 말이, 우리 당 의원 중에 국회에서 개헌에 찬성하면 제명시키겠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는 개헌을 접게 되죠. 이제 그게 개헌이 이제 접히게 되는,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에서 개헌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우리 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했던 바른당 의원들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그 논란이 이제 뭐 각자 입장에서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이제 결정을 하고 출당 조치를 하고 나서 뭐 출당 조치 결정이 나자마자 이제 뭐 바깥에 있는 그 당시도 유튜버들이 있었고, 뭐 유튜버, 뭐 시민사회, 언론에서 유석춘이 입장을 바꿔서 배신을 때렸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그걸 일일이 나서서 물밑 사정이 이러니까 개헌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바른당에서 넘어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물밑 사정을 제가 다 공개해버리면은 넘어오려고 하다가 또 안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출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당의 이제 이유로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이제 정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이 속했던 당이 어려워지면은 앞에 전직 대통령들이 탈당을 해주는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권을 넘기고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인지 뭐 당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워지면은 김영삼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고, 또 그 앞에는 노태우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고,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어. 그러니까 출당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앞에 대통령들이 그렇게 내가 당에서 나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권에 도전을 할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탈당을 해줬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전면에서 싸울 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또 탈당을 해줬고 했던 전통이 있어서, 그 당시 이제 그때 감옥에 계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말을 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출당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전할 분을 찾아서
사실은 최명성 변호사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님이 당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고, 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시간을 저희가 좀 가지다가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그 헌법 개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해서 그 결단을 했었는데, 그 결단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아끼던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실망을 하시고 많은 그 질책도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그 후유증으로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그해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이제 김재규의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셔서 이제 12.6 사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서 매년 그 국립묘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제 그 행사를 하죠. 그때 이제 제가 사실 그 행사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71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79년까지 만 8년 동안 71년부터 73년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무비서관, 또 73년부터 79년까지는 정무수석비서관을 하시면서 맞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청소년기와 대학생 때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국립묘지에 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매년 했었고,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나서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는 항상 그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국립묘지에 제가 갔고, 또 제가 나중에 이제 교수 생활을 쭉 오래 하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그 박정희 연구회라는 교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 모임이. 그 연구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하기 전에 한 2, 3년 이제 제가 그 회장 노릇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라고 지금 상암동에 있는 그 기념재단에 이제 이사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부이사장 그 일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은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어떻게 보면 뭐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그 사정을 잘 알고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논문을 쓸 수 있었고, 아시다시피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라는,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라는 책도 썼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기능공 육성을 해서 그 기능공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 발전의 최첨단 그 인력으로 없던 기술을 배워서 중화학공업에 이제 쇠를 뭐 예컨대 100분의 1mm, 1000분의 1mm로 정밀하게 깎아야 방위산업이 성립이 되고, 그 M16 소총에서부터 막 그 뭐 대포, 잠수함 뭐 이런 것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그 기능공들을 육성해서 그 기능공들이 정밀한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발전했고 지금의 그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서 일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실제 그분들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돼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쓴 책인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이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혁신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큰 잘못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자세로 제가 정치권에 들어갔었는데, 정치권의 현실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쪽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헌법을 바꾸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냐를 봤더니 국회의원 숫자가 필요하고, 국회의원 숫자 때문에 다른 당원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 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고민이 많았고, 그 고민 끝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요구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헌법을 지키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서 이제 출당 결정을 한 것이죠. 그 출당 결정 때문에 이제 12.6 그 행사 때 이제 가서 제가 매년 하듯이 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 분향을 하는데 그 일부 태극기들 든 그 우파 진영의 그 열렬 지지자들이 저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서 저 친구가 이 12.6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저를 막 그 끌어내려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사실 저같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밟아서 대한민국에 큰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임기를 잘 마치면서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불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탄핵당한 과정에 사실 또 본인이 한 잘못보다 바깥에서 막 덮어 씌워서 막 뭐 타블렛 PC다 뭐 세월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대통령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걸 막아야 된다고 누구보다 저도 강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정치 현장에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제가 안 하면 그러면 뭐 나는 못 하겠으니까 다른 사람 누구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처지도 못 되는 일이었고 해서 제가 마지막 총대를 메고 그 일을 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11.6에 갔더니 11.6에 오신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정치적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마치 제가 제야에 있을 때 막 그 정치권에 대고 그냥 무작정 요구하듯이 그런 식의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막 심지어는 태극기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하면서 저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게 이런 배경이었다는 것을 이 틀딱 TV의 첫 영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문제 가지고 아직도 저를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이런 속사정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된다라고 좀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공감이 안 되시면 비판적으로 지지를 계속 저한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중언부언했는데 워낙 저에게 중요한 일이라 말씀을 이렇게 오래도록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